한국에서 코카콜라는 미국보다 3배 비쌉니다. 전 세계 가격 순위 11위예요. 그런데도 할인은 안 해요. 펩시는 1+1 행사 수시로 하는데 코카콜라는 배짱 장사를 해왔죠. 어차피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대체제가 생겨버렸어요. 펩시 제로 라임이 터지면서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한국 코카콜라는 2024년 영업이익 23% 폭락, 14년 만에 첫 희망퇴직까지 받았어요. 반면 한국 펩시는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습니다. 웃긴 건 글로벌 코카콜라는 잘 나간다는 거예요. 한국만 이 꼴입니다. LG생활건강이 독점하면서 가격은 올리고 할인은 안 하고 그 사이 제로 트렌드가 터졌는데 대응은 늦어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어요. 콜라의 절대 강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추락의 과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때 콜라는 무조건 코카콜라라는 공식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코카콜라 없이 다른 브랜드 콜라만 있으면 그 식당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죠. 그만큼 코카콜라는 고객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로서 오랜 시간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자랑해왔습니다. 무슨 탄산음료가 나오더라도 맛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져 버린 코카콜라의 입지를 넘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죠. 편의점이든 마트든 음료수 코너에서 가장 자주 채워 넣는 게 코카콜라였고요. 시골 깊은 곳에 가도 코카콜라는 있을 정도로 유통망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문제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 코카콜라는 더 이상 절대 강자가 아니게 되었어요. 현재 한국의 코카콜라는 LG생활건강이 판매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LG생활건강의 한국 코카콜라는 2024년 매출 3,790억 원과 영업이익 687억 원을 기록했죠.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5.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3%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한국 코카콜라는 본사에 지급할 배당금도 깎은 채 2024년 14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어요. 한때 LG생활건강의 캐시카우이자 넘사벽 브랜드였던 코카콜라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만년 이인자였던 펩시에게마저 위협을 당하고 있고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코카콜라의 글로벌 매출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에서 펩시는 닥터페퍼에게도 따라잡힌 상황인데 대체 왜 한국 코카콜라는 글로벌 시장과 이토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이자 우리도 체감하고 있는 이유는 음료 시장의 트렌드 변화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제로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죠.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이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젊은 층부터 시작된 다이어트와 건강 웰빙 트렌드는 이미 시장의 대세가 되었고 칼로리가 제로든 당이 제로든 같은 맛이면 칼로리와 당류가 낮은 제품을 선호하고 있죠. 아니, 맛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비슷하기라도 하면 더 건강한 쪽을 택합니다. 처음 제로가 나왔을 때는 맛이 좀 다르다, 그거 먹는다고 건강해지냐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제로 없으면 못 사는 몸이 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워낙 제로 제품이 많아서 선택지도 다양하고요. 제로 트렌드 열풍을 불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제품이 코카콜라의 경쟁사 팽시에서 만든 펩시 제로 라임이죠. 실제로 코카콜라는 영업이익이 낮아지고 희망퇴직까지 받았지만 한국 펩시콜라는 같은 기간 기준 매출은 12.9%, 영업이익은 10.4%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음료 시장에서 탄산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커요. 10조가 넘는 음료 시장에서 1위는 커피로 약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탄산음료가 25.5%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탄산음료의 점유율은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매년 줄어들고 있었어요. 제로 시장이 생겨나고 커졌기에 이 정도인 것이지 일반 콜라와 사이다는 제로 이전부터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죠. 사실상 제로를 빼고 보면 엄청난 역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앞서 말한 건강과 다이어트 트렌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라도 탄산음료 말고 다른 음료를 찾기 시작했으니까요. 실제로 코카콜라 말고도 롯데칠성 역시 음료 부문에서 10년 만에 첫 적자를 냈습니다. 주요 매출원인 탄산음료 판매가 줄어든 게 이유였죠. 반대로 스포츠 음료 카테고리에서는 게토레이 제로가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10% 늘어났고요. 다만 롯데칠성은 매출 면에서는 크게 성장 중이에요. 펩시와 펩시제로도 롯데칠성 거고 음료 사업이 잠깐 적자였을 뿐 주류 사업도 있고 해외 사업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웃지는 못하는 게
매출은 많이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코카콜라도 이런 트렌드와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웰빙 트렌드는 2000년대 초중반에도 유행한 적이 있고, 코카콜라는 2006년 일찌감치 코카콜라 제로를 출시하면서 오랜 기간 무설탕 탄산 시장을 선점해왔죠. 당장 편의점에 가봐도 제로 코카콜라가 있고요. 그런데 왜 희망퇴직을 받고 몰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마케팅이든 맛에 변화를 주든 다양화하든 따라잡으면 될 텐데 말이죠. 정 안 되면 지금 트렌드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 이때까지 트렌드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건강 관련 열풍은 트렌드가 아니라 아예 생활 중 하나로 자리 잡을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조금 사그라들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제로가 있는데 이미 입맛도 맞춰졌는데 굳이 일반 콜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로 시장에서는 코카콜라가 절대 강자가 아닙니다. 즉 제로의 등장으로 대체제가 나와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제가 나와버리면서 사람들이 코카콜라에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때까지 쌓인 불만이 터진 거죠. 가장 큰 건 비싼 가격이에요. 한국에서 코카콜라는 본토인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같은 아시아권 나라에 비해 약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가격이 비쌉니다. 전 세계를 놓고 봐도 1인당 GDP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국가들을 제외하면 최상위권이에요. 2022년 기준 전 세계 11위였습니다. 실제로 펩시 제로의 흥행에는 물론 맛도 있지만 가격적인 이유도 있었죠. 왜 코카콜라는 한국에서만 유독 비싼 걸까요? 앞서 언급했듯 LG생활건강이 한국 코카콜라를 단독 생산 및 유통하는 독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카콜라 본사는 직접 음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요. 코카콜라 컴퍼니는 전 세계에 원액을 공급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건 각국의 파트너 회사가 담당하죠. 따라서 원액 비율부터 가격 책정 문제까지 모두 각국 보틀링 회사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보틀링 시스템이라 하는데 코카콜라 컴퍼니는 계약을 맺은 보틀링 회사들의 원액만을 판매하고 원액을 받은 회사들은 원액에 물과 탄산, 설탕과 같은 첨가물만 넣어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즉 브랜드는 코카콜라가 갖고 있지만 유통은 별개 현지 기업들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다국적 기업의 덩치가 크다 해도 본사가 직접 세계 각국에 들어가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속도도 제한적이죠. 각 국가별로 마케팅도 연구해야 하고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시장을 빠르게 장악한다는 면에서는 개당 이윤을 조금 줄이더라도 보틀링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에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현지 회사가 생산, 유통, 마케팅까지 전부 알아서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기업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나라의 보틀링 회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이 존재해서 서로 자연스럽게 간접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0개 이상의 보틀링 회사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한국은 어쩌다 보니 보틀링 기업이 LG생활건강 하나뿐이에요. 과거에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업체가 나눠 코카콜라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1968년 현재는 두산인 한양식품과 지역별로 우성식품, 호남식품, 범양식품이 생산과 유통을 맡고 있었죠. 하지만 코카콜라 본사가 갑자기 한국 시장을 단일 유통망으로 통합하겠다고 개입하면서 1998년에 한국 코카콜라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단일화가 시작됩니다. 본사가 한국 지분을 모두 인수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1991년 페논 오염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이죠. 당시 두산전자 구미 공장의 페놀이 다량 함유된 공장 폐수를 무단으로 낙동강에 방류해 수돗물이 오염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두산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고 앞서 말했듯 보틀링 파트너 중 하나가 두산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코카콜라 불매 운동이 발생했죠. 이런 리스크는 본사가 직접 제조나 유통하지 않고 원액만 납품하는 보틀링 시스템 안에서 피하기 어려운 단점이었습니다. 참고로 불매운동 당시 다른 보틀링 업체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두산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만 코카콜라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말하면서 보틀링 시스템이 알려지게 됐죠. 이 밖에도 당시 한국의 여러 보틀링 파트너가 지역별로 분산된 운영체제를 갖고 있던 탓에 마케팅, 물류, 서비스 품질 면에서 일관된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팩시도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애초에 코카콜라 본사가 1990년대부터 고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브랜드 통제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코카콜라가 하나둘 인수를 시작했고 당시 불매운동 때문에 고생하던 두사는 바로 지분을 넘겼어요. 우성식품과 호남식품 또한 큰 잡음 없이 동의했죠. 다만 범양식품은 이게 코카콜라의 갑질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코카콜라에게서 독립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콜라까지 출시하게 됩니다. 이게 815콜라죠. 당시 한국의 콜라 시장은 코카콜라, 펩시 같은 외국산 콜라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번양의 815콜라는 1999년 콜라 시장 점유율을 13.7%까지 끌어올리며 빅히트를 쳤어요. 비록 이후 815 콜라가 초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품질 저하가 눈에 띄게 심해졌고 범양식품도 경영난을 겪으면서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지만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시장에서 코카콜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웰빙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콜라의 인기가 시들해져 버렸거든요. 당시 언론과 방송사가 우후죽순 건강 관련 칼럼과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때 특히 많이 저격했던 게 탄산과 밀가루였죠. 결과적으로 지지부진하던 차 시장은 급성장했고 코카콜라는 365억의 흑자에서 2006년이 되자 244억의 적자를 기록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여기다 2006년에 발생한 코카콜라 독극물 사건으로 브랜드 신뢰도 추락했죠. 당시 한 40대 여성이 코카콜라 측에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코카콜라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했는데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무려 70차례나 협박을 이어간 사건이에요. 문제는 당시 코칼라 측이 협박을 받았어도 위험성을 거래처나 소비자에게 알리기는커녕 11일이 지나도록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실제로 광주의 한 분이 그라목손이 주입된 코카콜라를 먹게 되었고요. 리콜 조치도 그제야 이뤄졌는데 심지어 전국 리콜이 아니라 문제 지역에서만 리콜하겠다고 발표하며 큰 비난을 받았죠. 결국 본사는 바로 다음 해인 2007년 다시 한국 현지 회사에 보틀링 지분을 팔게 됩니다. 이때 보틀링 지분을 3,853억 원에 인수한 게 바로 LG생활건강이죠. 모두가 적자나는 코카콜라에 왜 뛰어들었을까 의아해했지만 LG생활건강은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 지배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만약 다시 사업을 궤도에 올릴 수만 있다면 사실상 독점이 되는 셈이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전략이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코카콜라로 엄청난 돈을 쓸어 담았죠. 어쩌다 독점이 됐나 설명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들어진 LG생활건강의 독점 체제가 가격을 비싸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가서는 다시 웰빙이 트렌드가 되고 가성비 바람까지 몰아치면서 가격은 비싼데 할인도 안 하고 그저 독점권과 홍보 모델 이미지에만 기대어 장사를 이어가는 얄미운 이미지를 얻게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 과거 코카콜라는 가격은 가격대로 올리면서 판촉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펩시는 롯데 칠성이 유통하면서 마트나 편의점과 협력해 묶음 할인 행사도 자주 하고 1+1, 2+1 행사도 흔히 보이지만 가뜩이나 비싼 코카콜라는 할인도 안 했죠. 어차피 코카콜라의 대체제는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던 상황이라 그야말로 배짱 장사를 한 거예요. 즉 현재 코카콜라의 몰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는 단순한 제품 문제가 아니라 시대 배경과 트렌드, 여기다 독점 구조로 인해 벌어진 구조적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변명을 해보자면 보틀링 업체가 다수인 국가도 많지만 한 보틀링 업체가 여러 국가를 한 번에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국가에 하나의 보틀링 업체만 있는 경우, 즉 독점인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독점이라서 비싸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반대로 한국을 비롯해 코카콜라가 비싼 나라들 상당수가 독점 체제이긴 합니다. 제로 시장의 경쟁 구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코카콜라 제로가 2006년에 나왔으니까 선발 주자는 분명 코카콜라예요.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펩시는 제로 라임을 내놓으면서 단순히 칼로리만 뺀 게 아니라 맛의 차별화를 시도했어요. 라임 향이 들어가면서 기존 제로 콜라와는 다른 상쾌한 맛을 냈고 이게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펩시 제로 라임은 그냥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SNS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품절 대란까지 일어났고 편의점마다 펩시 제로 라임 찾는 손님들로 북적였죠. 반면 코카콜라는 어땠을까요? 제로 코카콜라는 있었지만 뭔가 새롭지 않았어요. 그냥 설탕 뺀 코카콜라라는 느낌이었죠. 맛의 다양화도 늦었고 마케팅도 펩시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카콜라도 뒤늦게 제로 체리나 제로 레몬 같은 제품을 내놓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미 펩시가 제로 시장에서 트렌드를 선점한 뒤였죠. 후발주자가 돼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펩시 제로 라임은 코카콜라 제로보다 저렴했습니다. 맛도 새롭고 가격도 싸고 여기다 할인 행사까지 자주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펩시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코카콜라는 독점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가격을 쉽게 내리기 어려웠어요. LG 생활건강 입장에서는 이미 높은 가격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가격을 내리면 마진이 줄어드니까요. 그렇다고 마케팅에 투자를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펩시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반면 코카콜라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죠. 제로 시장의 성장 속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예요. 한국의 제로 탄산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전체 탄산 시장에서 제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40%를 넘어섰어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1등 자리를 내주면 따라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한번 떠난 소비자를 다시 불러오는 건 새로운 소비자를 잡는 것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독점 구조가 가져온 또 다른 문제는 경쟁 부재로 인한 혁신 부족이에요. 경쟁이 없으니까 굳이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차피 콜라 시장에서 코카콜라가 1등이고 대체제가 없으니까 소비자들은 결국 코카콜라를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제로 트렌드가 터지면서 대체제가 생겨버렸어요. 펩시 제로 라임이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등장하자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죠. 비싸도 참았던 건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할인 안 해도 참았던 건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펩시가 있고 그 펩시가 더 싸고 맛도 괜찮으니까 굳이 비싼 코카콜라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콜라 하면 무조건 코카콜라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펩시를 마시는 건 뭔가 짝퉁을 마시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인식이 많이 사라졌어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브랜드보다 가성비를 따지는 문화가 확산됐고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죠. 오히려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제품을 찾는 게 트렌드가 됐어요.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전히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중 하나죠.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그 브랜드 파워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해요. 같은 맛이면 더 싼 걸 선택하고 조금 맛이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훨씬 싸면 그걸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여기다 제로 트렌드까지 겹치면서 코카콜라는 사면 초가에 빠진 거예요. LG 생활건강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가격 인하와 할인 행사를 늘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절대 안 하던 1+1 행사도 가끔 보이고요. 하지만 이미 떠난 소비자들을 다시 불러오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에요. 제품 라인업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제로 레몬, 제로 체리 같은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 새로운 맛의 한정판 제품도 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펩시가 선점한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건 쉽지 않죠. 마케팅 전략도 바꾸고 있어요. 젊은 층을 타겟으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강화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하고 있죠. 하지만 펩시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비하면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코카콜라의 한국 시장 부진은 단순한 제품 문제가 아니에요. 독점 구조에서 비롯된 고가 정책, 경쟁 부재로 인한 혁신 부족, 트렌드 변화에 대한 늦은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이제 한국의 코카콜라는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점유율을 다른 음료들과 나눠 먹을 것이냐 아니면 과거 영광을 되찾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으니까요. 코카콜라의 글로벌 전략과 한국 시장의 괴리도 문제예요. 글로벌 코카콜라는 잘 나가고 있어요.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주가도 좋은 편이죠. 하지만 한국 시장만 유독 부진한 이유는 앞서 말한 독점 구조와 가격 정책 때문이에요. 글로벌에서 통하는 전략이 한국에서는 안 통하는 거죠. 코카콜라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LG 생활건강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코카콜라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타격이 크니까요. LG 생활건강은 최근 뷰티 사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죠. 여기다 코카콜라마저 부진하면 실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건 LG생활건강과 코카콜라 본사 모두의 문제예요. 한국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죠. 독점 구조를 깨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미 LG생활건강이 독점권을 갖고 있고 이걸 포기하거나 나누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가격을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마진을 줄이더라도 점유율을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이득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높은 가격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가격을 내리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펩시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거죠. 젊은 층을 타겟으로 트렌디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제품 혁신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제로 제품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펩시, 제로 라임처럼 맛의 차별화를 이뤄내야 하고 소비자들이 와, 이거 맛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해요. 결국 코카콜라의 한국 시장 부진은 독점의 함정에서 비롯된 거예요. 경쟁이 없으니까 혁신할 필요가 없었고, 혁신이 없으니까 트렌드 변화에 뒤처졌고, 트렌드 변화에 뒤처지니까 대체제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콜라의 절대 강자였던 코카콜라가 한국에서만 유독 고전하는 이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독점이라는 달콤한 과일이 결국은 독이 된 셈이죠. 앞으로 코카콜라가 한국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그리고 그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